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벌써 30강이네요. 개화기가 끝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까지만 하면은 개화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강의부터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적어도 2문제 나오니까요. 여러분 잘 신경 써서 봐주세요. 우선은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어떤 식으로 침탈을 해 갔는가의 과정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당하기만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뺏기기만 했느냐,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본에 맞서서 어떠한 저항을 하였는가, 그 저항의 모습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멋지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일제 침략과 의병 애국 계몽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본이 일제가 어떠한 침탈을 우리한테 해왔는가, 네,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러일전쟁부터 갑니다. 네, 러일전쟁, 삼국 간섭. 여러분, 삼국 간섭은 누가 누구한테 했죠? 세 나라가 일본한테 했죠? 세 나라가 일본한테 아주 강하게 간섭한 거죠. 바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바로 일본한테 어떤 간섭을 했습니까? 청나라한테서 빼앗은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얼른 다시 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랑 전쟁을 하게 될걸?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한 협박을 했잖아요. 이 협박에 못 이겨 일본은 다시 랴오둥반도를 청나라한테 반납하고 말죠. 그리고 삼국 간섭,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삼국 간섭의 주역이 바로, 주동한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은 점점 사이가 나빠져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주도권을 놓고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한 끝에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러일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러일전쟁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일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러시아하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놓고 전쟁을 벌이려는 그런 어떤 전운이 감도는 겁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이러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편도 아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러시아 편도 아니고 그리고 일본 편도 아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제발 우리 갖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립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러일전쟁 2주 전에.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이러한 중립선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신경 안 썼죠. 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일본이 바로 기습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러일전쟁이 시작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러일전쟁 시작하자마자 또 청일전쟁 했듯이, 청일전쟁 때 했듯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청일전쟁 때 일본이 경복궁을 장악하잖아요. 한양을 완전 장악한 다음에 한양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고종과 그리고 민비를, 중전 민씨를 그냥 자기들의 볼모로 삼으면서 전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가부기역도 일으키고요. 러일전쟁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우리의 한성 도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한양을 완전히 그냥 장악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이러한 조약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한일의정서에서 우리는 뭐를 뺏기냐면요, 일본이 그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부리는데요.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진짜 나쁜 국가인데 대한제국을 막 침략하려고 하니까 우리 일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일본이 대한제국의 수호자로서, 대한제국의 친구로서 이러한 침략자인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중이다. 우리 일본 얼마나 착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대한제국 내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지 또 시설은 우리 일본이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대한제국 속에 군사적 요지 그리고 주요 시설 이용권을 그냥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로 볼모로 잡혀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일의정서, 이게 사실 국외 중립 선언하고
사실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 한 달 사이 속에 중립선언,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의정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러일전쟁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일본이 또 이제 좀 우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같은 해, 네. 제1차 한일협약을 또 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또 어떠한 내정 간섭을 받았냐면 일본이 자신들의 보다 더 강력한 의지대로 그 대한제국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문을 파견을 합니다. 고문. 이 고문은 뭐 전기고문, 물고문 그 고문이 아니고, 네. 이 고문은 네, 조언자. 의미는 조언자인데 실제로는 네, 내정 간섭을 하는 간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으로 오고,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는 친일파 미국인인 스티븐스가 와가지고 대한제국의 외교를 장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도 연도는 1904년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 결국, 네, 러일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언제 끝나냐면 다음 해인 1905년에 끝납니다. 1905년에 딱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 끝나면은 꼭 전쟁을 수습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러일전쟁 종료로 네, 러시아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의 이름이 뭡니까? 포츠머스 조약이 되는 것이죠. 포츠머스 조약을 네, 러일전쟁 직후에 이제 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포츠머스 조약보다 네, 먼저 있었던 그런 어떤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네, 연도는 같아요. 1905년으로 같은데, 자, 제일 먼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을 하고 일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연도는 같은데, 네, 요게 순서예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밀약 비밀협약이에요.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체결을 한 거냐면, 가스라는 일본의 수상이고요. 그리고 테프트는 미국의 네,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하고 테프트가 네, 체결을 한 비밀협약은 일본과 그리고 미국이 대한제국을 놓고 체결한 비밀협약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일본이 우선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네, 각자가 노리고 있는 식민지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떤 비밀협약이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 또 영국하고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을 하면서 역시 또 네,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영국이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러한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을 해요. 세계사적으로는 러일전쟁은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기 전에 러일전쟁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사적으로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러일전쟁이 끝나면서 체결한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은 어떤 이제 관계가 되냐면,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아주 깔끔히 포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는 대한제국을 포기하면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까지 딱 체결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지구상의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하지 않는, 방해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05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아주 크게 침해하는 그런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게 1905년에 체결된 조약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2차. 여러분 아까 제1차 한일협약은 체결을 했죠. 제1차 한일협약 때는 고문들 오잖아요. 재정고문 그리고 외교고문 오는데, 그래서 1차는 체결을 했고 제2차 한일협약이 역시 같은 해인 1905년에 체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1905년이 육식갑자로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식 명칭보다는 을사년에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우리는 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을사조약이고 또 이거는 우리가
좋아서 체결을 한 게 아니라 일본이 강제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일본이 강제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을사늑약, 강제 늑자를 써가지고 강제 늑자를 써서 이것을 을사늑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우세합니다.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 체결한 그 직후에 바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아주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어떤 조약이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 되겠어요. 자, 이 을사늑약 때에는 도대체 뭐를 뺏겼냐면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뭐를 뺏기게 되냐면 대한제국이 주권국가로서 다른 그 어떤 나라와도 어떤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외적으로는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대한제국은 일본한테 뺏겨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한제국은 일종의 고립되는 그런 어떤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일본이 아예 대한제국을 통치하려고요. 통감부라고 하는 건물을 바로 서울의 남산에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물 이름이면서 동시에 기구 이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아주 심하게 간섭을 하는 통감부라고 하는 기구를 서울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사실상 통감부가 대한제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오잖아요. 자,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이런 어떤 모습,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을사늑약 이후부터는 우리가 주권국가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을사늑약, 이렇게 부당한 을사늑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국권 침탈의 과정을 한번 보면요. 대한제국이 하나의 기다란 바게트 빵이다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일본이 이 기다란 바게트 빵인 그 대한제국을 한 입에 이렇게 넣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6단계로 끊어 먹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번의 중요한 조약으로 하나씩 야금야금 대한제국의 주권을 야금야금 뺏어가지고 결국 대한제국을 낼름 다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연도부터 외워주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4, 5, 7, 9, 10.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모두 연도입니다. 1904년, 1905년, 1907년, 1909년, 그리고 1910년이 되겠습니다. 모두 1900 몇 년이 되겠다라는 거. 1904년부터 1910년까지가 됩니다. 일단 4, 4, 5, 7, 9, 10을 외우세요. 몇 번 중얼중얼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4, 4, 5, 7, 9, 10, 4, 4, 5, 7, 9, 10 이렇게요. 자, 여기에 한 글자씩 한, 일, 이, 한기한. 여러분 할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4, 4, 5, 7, 9, 10 한일리 한기한.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한 순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일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 순서고요.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 순서, 강탈을 당한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외우셨나요? 4, 4, 5, 7, 9, 10 한일리 한기한. 자, 이미 공부한 게 나오네요. 1904년에 바로 한일의정서. 적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일의정서에서 우리 뭐 뺏겼죠? 군사요지 시설 사용권 뺏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1904년, 똑같은 1904년에 바로 1차 한일협약이 있었죠. 역시 이것도 아까 우리 봤네요. 무슨 정치? 고문 정치. 고문이 오죠.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오고, 그리고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가 옵니다. 자, 그리고 1905년 포츠머스 조약 직후에 바로 체결을 한 게 바로 제2차 한일협약. 그런데 이 제2차 한일협약이 60가짜로 을사년 1905년이어가지고 바로 이것이 다름 아닌 을사늑약이다. 대외적으로는 외교권 박탈당하고 대내적으로는 통감부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내정 간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2차 한일협약, 요게 이제 바로 다름 아닌 을사늑약이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 당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서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 황제는 1907년에 당시 네덜란드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3명의 특사를 파견을 하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3분을 파견을 해서 그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장에서 바로 일본의 어떤 부당성,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폭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분이 헤이그까지 가셨는데 결국 일본의 방위 공작으로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빌미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일본이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바로 고종 황제를 1907년에 강제로 퇴위시켜버려요. 강제로 쫓아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종의 아들을 바로 새로운 황제로 옹립을 해요. 바로 이분이 바로 여러분 조선의 군주계보 외우셨죠?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죠? 정순, 헌철, 고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분이 순종 황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황제가 된 순종 황제와 새롭게 바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라는 겁니다. 한일 신협약. 이 신자가 세 신자예요. 새로운 황제랑 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일 간의 새로운 협약. 여기에서는 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차관 정치. 돈을 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각부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의 다음 자리가 바로 차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차관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각부 장관은 다 대한제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이 맡고 그 다음에 차관은 전부 다 일본인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관은 각부의 장관은 대한제국인 그리고 차관은 일본인인데 실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차관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실권을 차관인 일본인이 쥐면서 대한제국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정치가 바로 바로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7년은 60갑자로 정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미7조약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일 신협약으로 또 우리는 또 더욱더 주권을 강하게 침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1909년 이게 1909년인데 이게 60가짜리 기유년이에요. 기유각서. 이 기유각서에서는 결국 또 뭐를 뺏기냐? 사법권, 재판권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내에서 모든 재판은 일본인 재판관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다 뺏겨요. 그래서 1910년에는 경찰권까지 뺏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저것 다 뺏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권 하나 딱 남았을 때 그 주권을 뺏기면서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제 식민지 지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입니다. 한일병합조약으로 유일하게 하나 남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권리인 주권을 바로 일본한테 뺏기게 되면서 이때 이제 바로 주권을 상실당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우리는 이제 35년간의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바로 한일병합조약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4, 4, 5, 7, 9, 10 한일리 한기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우리 참 슬픈 과정을 봤는데,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냐?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일단 제일 먼저 많은 우국지사들이 자결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죠. 견딜 수 없는 죽음보다도 더한 그런 어떤 치욕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때 자결합니다. 제가 2분만 적었는데요. 이때 을사늑약 때 돌아가신 분이 정말 많아요. 자결하신 분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2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에 장지현은 황성신문에 바로 을사늑약을 규탄을 하고 일제를 규탄을 하는 아주 비통한 그러한 논설 하나를 싣죠. 그게 뭐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겁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뜻풀이 간단히 해보면 여러분 시일야방 성대곡 뭐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일야 방성대곡. 자, 시일야는 무슨 뜻이냐면요. 시일은 오늘이란 뜻입니다. 투데이란 뜻이에요.
야는 한문에서 그냥 쉼표의 기능을 갖는 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시일야. 다음에 방성, 소리내어. 네, 소리내어, 소리내어. 대고, 크게 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는 것도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네. 시일야 방성대고는 나라가 망할 것 같아 하면서 하고 우는 거를 바로 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왜 우냐? 을사늑약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네. 황성신문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네, 이 을사늑약에 대한 부당성 때문에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리고 오적 암살단까지 만들어져요. 이 을사늑약을 체결을 할 적에 당시 회의장에 우리 여러 대신들이 있었는데요. 이 을사늑약의 내용을 읽고 모두가 분개해가지고 이게 무슨 조약이냐라고 하면서 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다 나갔는데 우리 조정 대신들이 대한제국 대신들이 다 나간 게 아니고요. 5명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앉아 있었던 5명이 누구냐? 바로 을사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우리 대한제국의 대신들과 함께 네, 체결을 한 게 바로 을사늑약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조정의 대신을 바로 을사오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기 때문에 이들을 암살하려는, 이들을 처단하려는 오적 암살단이 바로 나철과 오기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개의 팀이 있었어요. 네. 오적이 5명이니까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렇게 5명이니까 이완용 죽이려는 이완용 팀, 이지용 죽이려는 이지용 팀 이렇게 각각 5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을사오적들도 자기들이 한계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어떤 테러 위협을, 신변의 위협을 당연히 느꼈겠죠. 그래서 경비를 강화해서 결국 오적 암살단의 5팀은 모두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네, 나철과 오기호는 이제 잡혀서 이제 귀양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간신히 살아온 이 두 분은 이제 그 다음에 단군을 시조로 하는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창시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종교라고 하는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네, 숭상하고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 대종교를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많은 우리 우국지사들이 대종교를 수용을 하면서 대종교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이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대종교를 종교로 해서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고종은 또 헤이그 특사 파견을 하죠. 하지만 이 헤이그 특사가 빌미가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고종 황제는 1907년에 쫓겨나고 만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항일 의거 활동. 여러분, 의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의병이 군대 대 군대로서 일본군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의병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거는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은 소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007, 제임스 본드 같은 사람이 짠짠짠짠 하면서 가가지고 적의 아주 중요한 인물을 이렇게 빵 쏴서 처단을 하거나 아니면 폭탄을 확 던져버리거나 네, 요런 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의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의 앙중근 의사께서 바로 1909년에 하얼빈 역에서 누구를 죽였죠? 네, 민족의 결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의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항일 의거 활동 보시면 네, 오적 암살단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이것이 네, 의거 활동이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 스티븐스 누구였죠? 외교 고문으로 네, 제1차 한일 협약 때 와가지고 바로 이 스티븐스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미국인인데 친일 미국인이에요. 친일 미국인.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네, 전 세계에 바로 식민지가 되도록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뭐 칼럼도 내고 노력도 한 이 스티븐스를 이제 사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은 바로 이완용 가장 올사 오적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 수괴가 이완용이죠. 이완용을 공격하였으나 결국 이완용은 살아납니다. 칼로 찔렀는데 이완용이 막았어요. 또 찔렀어요. 또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찔렀으나 결국 이완용은 결국 살아나요. 네.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살아나게 되고 결국 죽이진 못하고 이재명 의사께서는 이제 처형되시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하얼빈에서 처단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일본의 이런 어떤 국권 침탈의 과정을 우리가 봤고요. 그 국권 침탈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역시 가만히 있었던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주 강력한 저항을, 투쟁을 전개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항일 국권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이러한 투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력 투쟁과 평화 투쟁으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력 투쟁,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일본군과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 게 바로 무력 투쟁이 되겠습니다. 전쟁 벌이는 거하고 아까 의거 활동 역시 무력 투쟁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칼을 드는 것만이, 폭탄을 던지는 것만이 투쟁이냐? 아니다. 펜을 들고 국민을 계몽시키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도 투쟁이다. 이것도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의 투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개화기. 지금 우리 개화기니까 개화기 때의 무력 투쟁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의병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의병은 3번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입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난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년에 1907년에 고종 황제께서 강제로 퇴위당하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1907년 같은 해에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되고 말아요.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3번째 정미의병. 네, 이렇게 3번 있다. 크게 3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화투쟁은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애국계몽운동.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었던 것을 통째로 다 뭐라고 하냐면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본 사상이 있습니다. 중심 사상이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회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아는 진화론이에요. 찰스 다윈의, 찰스 다윈의 동물의 세계, 생태계에서의 약육강식의 진화론이 되겠고요. 그러한 약육강식의 그러한 이론을 인간 사회생활에 접목시킨 게 바로 사회진화론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가요. 인간 사회에서도 동물 세계에서의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사회적 강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다.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한다. 착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는데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의 그 시각에서 바로 우리 평화투쟁을 한 애국계몽운동가들은 당시 현재 대한제국의 상황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왜 이렇게 일본한테 당하느냐? 그 이유는 대한제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강대국이고. 그래서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싸우는 방법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건 성공하지 못하고 대한제국이 강대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대한제국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하려고 했냐면요. 대한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강대국, 부국강병이죠. 부국강병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가들은 대체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산업 분야에서 정말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한제국의 강대국이 되려고 했었고, 또 인재 양성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이 이게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한다면
이 한일합방 이후가 바로 일제강점기가 되고 그 이전은 개화기가 되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느냐? 일제강점기 시작해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저항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역시 일본에 대한 저항. 한마디로 뭐죠?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독립운동 역시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으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의병을 계승한 일제강점기의 무력투쟁을 뭐라고 하느냐.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독립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개화기 때의 평화투쟁인 애국개몽운동을 계승한 일제강점기의 평화투쟁은 뭐라고 하느냐.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편의상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의병 따로 독립군 따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제 일제강점기 되면서 의병이었던 분이 살아남으신 의병은 그냥 독립군이 되는 것이죠. 도선 안창호 선생님이 개화기 때 애국개몽 하셨다가요. 일제강점기엔 안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개화기 때엔 애국개몽 운동 가셨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실력 양성 운동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활동을 하신 건데, 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명칭이 있다라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도 바로 사회진화론의 내용을 그대로 이 애국개몽 운동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사회진화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실력 양성 운동 역시 산업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분야의 노력은 물산 장려 운동이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의 노력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도를 이해하시면서 지금은 개화기니까요. 무력투쟁 의병 보시고 평화투쟁 애국개몽 운동 보시면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여러분? 자, 얼른 지우고. 자, 일단 무력투쟁인 의병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자, 의병부터. 의병은 3번 있다 그랬죠?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3번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을미의병이 바로 최초의 의병이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개화기의 최초의 의병이 됩니다. 의병은 뭐 어느 시대나 있었죠.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외란호란 다 있었는데, 개화기 때 의병, 을미의병이 최초다. 자,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개. 을미사변과 단발령. 자, 그리고 의병장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송, 유인석과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생, 그러니까 양반, 성리학자가 또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을미의병은 해산을 당하게 되는데요. 해산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해인 1896년에 고종 임금께서 아간파천 하잖아요. 아간파천 하면서 고종이 이제 아간파천을 하게 되면 하면서 친일내각 무너지고 친러 내각이 러시아가 내정 간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을미 개혁 때 단발령은 고종이 이제 아간파천 후에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 쪽으로 이제 옮겼으니 이제 의병들은 이제 해산하라. 해산을 권한다라고 하는 해산 권고 조칙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종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 모든 우리 의병들은 고종의 이런 권고 조칙을 받아들여서 해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산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산속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을사의병으로 합류를 하시고요. 을사의병의 원인 쉽습니다. 을사조약. 어떤 분들이 있느냐? 특이하게도 최초로 양반이 아닌 이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평민 출신의. 그 의병장이 누구냐? 이 세 분이 모두 평민 출신이 아니고요. 신돌석입니다. 신돌석.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한 의병은 바로 을사의병이 되겠어요. 민종식은 전직관리. 최익현은 그 당시에 퇴계 이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면함 최익현. 그리고 신돌석은 평민. 평민 출신으로서 이렇게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어났던 의병 활동이 전국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해산되지 않고 2년 후에 정미의병에 합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정미의병 1907년 원인은 두 개, 네,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네, 이게 두 개가 원인이 되어서 정미의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 강제 해산당한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바로 의병에 합류함으로써 조직력과 전투력이 네,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이때에는 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황제 폐하께서 네, 쫓겨나는 마당에 네,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돼요. 전국 창의군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의 의를 드높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당시 13도로 전국을 나누고 있었는데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렇게. 제주도는 그 당시에 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라남도에 속한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빼고 13도. 네. 그러니까 전국 창의군이라는 얘기죠. 모였던 한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이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되찾자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뭐 하셨냐면요.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서울을 쳐들어가는 그런 진공작전을 하셔가지고 동대문 바깥에 30리까지 진격을 했는데 일본의 그 기습 공격을 받아서 결국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바로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 호남 쪽, 지금의 전라도 지역, 네, 전라도 지역으로 네, 이 정미의병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실패 후 호남 쪽으로 이동을 한 정미의병을 호남의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호남의병이 정미의병과 다른 주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남 쪽으로 이동한 정미의병을 우리는 호남의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호남의병들을 모두 다, 네, 일제는 이들을 모두 다 없애기 위해서, 모두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운동을 전개하냐면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이 호남의병을 색출하는 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거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요. 네,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한다. 그래서 호남의병은 이때 전멸합니다. 네, 간신히 살아남으신 분들은 네, 국외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간도나 만주, 간도도 만주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네, 만주 또 연해주 이런 쪽으로 네, 의병들은 이제 살아남은 분들은 생존자는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엔 애국개몽운동. 방금 전까지는 의병활동 봤죠? 그러니까 일제에 맞서서 우리 개화기에 네, 무력투쟁을 받고 이제부터는 평화투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네, 몇 번 중얼중얼하면 금방 외워집니다. 황보헌원 고대협회, 황보헌원 고대협회. 네, 자, 일단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운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황무지 개강권을 누가 달라고 했냐면요. 일본이 대한제국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황무지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대한제국의 법률상으로는 황무지를 개간을 하게 되면, 임자 없는 황무지를 개간을 하면 그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새로운 농경지가 된 그 농경지의 주인은 바로 황무지를 개간한 사람이 그 농경지를 이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대한제국에 굉장히 많은 황무지를 개간을 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농경지가, 그 많은 대한제국의 땅이 결과적으로는 다 누구 땅이 되는 거죠? 일본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네,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애국개몽운동 단체로서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안회는 그 친일단체 있거든요. 친일단체. 예. 한일합방을 계속 선동하는 친일파들이 만든, 민족 배반자들이 만든 단체, 일진회에 아주 강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결국 보안회는 다음 해에 없어지고 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보안회를 계승한 애국개몽운동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1905년에 생겼어요. 이 헌정연구회는 헌법을 연구하면서 입헌군제를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어떤 단체로 출발을 했는데 일본을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헌정연구회가 입헌군제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규탄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일본에 대한 규탄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자 헌정연구회도 또 일진의 공격을 받아서 또 해산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그 다음 단체가 대한자강회입니다. 네. 대한제국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자강회 역시 다음 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돼 1907년에 강제 퇴위 반대 운동하다가 또 해산됩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그 다음 단체가 대한협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러한 단체들이 쭉 있는데 대한협회는 활동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점차 친일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계열은 빠져나가시고 일본이 하도 강하게 간섭을 하니까 결국 대한협회는 친일의 길을 걷게 되어서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애국계몽운동 단체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애국계몽운동 단체뿐만이 아니라 당시 학술 연구를 하는 학술 연구 단체인 무슨 학회, 무슨 학회는 전부 다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기호흥학회라든지 서북학회, 서우학회라고 하는 무슨 학회로 끝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 모두 애국계몽운동 단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끝판왕,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다름 아닌 신민회라는 거죠. 신민회라는 겁니다. 많은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지만은 그 많은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다 합친 것만큼의 비중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바로 신민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민회는 일단 1907년에 결성되어 가지고 1911년에 강제 해산당하거든요. 여러분 한일합방, 일제강점기 언제 시작하죠? 1910년에 시작하죠. 1910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신민회는 창설된 거는 개화기 때 창설이 되고요. 신민회가 망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일합방 다음 해인 1911년에 일제강점기 때 바로 신민회는 이때 강제 해산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일단 해주시고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는데요. 당시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의병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애국계몽운동의 기본 사상이 뭐라고요?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에 근거해서 바로 대한제국을 부국강병시키는 것만이 진정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몇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인원으로 정말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화력을 가지고서 일본한테 덤벼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애국계몽운동은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의병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병들도 지금 나라가 지금 뺏길 판에 지금 참 편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애국계몽운동가들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그 무력투쟁과 평화투쟁을 계승한 이 독립군과 실력 양성 운동가들은 이제 나라를 뺏긴 마당에 합쳐도 부족한 판에 누구를 비판을 하고 누구를 비난합니까? 그래서 이 무력투쟁과 평화투쟁 계열은 이제 아주 강하게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개화기니까요. 개화기 때에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의병 활동, 이런 어떤 무력투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민회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신민회는 최종 목적이 일본군과 전쟁을 벌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 게 신민회의 핵심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독립군 양성. 물론 일본이 모든 우리 대한제국의 영토를 장악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대한제국 영토 내에서 양성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만주에서 일단 독립군을 양성을 한다. 그 다음에 독립군을 잘 길러가지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국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이렇게 샥 들어와서 일본군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는 거죠. 일본을 몰아낸다. 구축은 몰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일본과 전쟁을 벌여서 일본에게 승리를 거둔다라는 겁니다. 일본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새로운 국가,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게 바로 신민회의 최종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민회는 참 특이합니다. 왕이 없는 공화정에 자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조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왕 없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그러한 공화정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이건 수상이건 국민의 대표가 재임 기간 동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공화정이죠. 네,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같은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어떤 공화정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시민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민회는 이러이러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시민회는 대놓고 우리 서울에서 간판 내걸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시민회는 비밀 결사,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비밀 결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간판을 예를 들어서 내걸었다고 해보세요. 네, 일본이 시민회한테 당신들은 뭐하는 단체인가요? 아, 우리는 힘을 길러서 너희들을 모두 몰아낼 단체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인데 그럼 여러분 단체가 설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민회는 비밀 결사였다라는 거예요. 비밀 결사. 네, 각자 일본이 인정하는 직업은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교사, 학생, 뭐 노동자, 뭐 상인 다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서 그냥 버젓이 생활을 하면서 비밀리에 바로 이러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한 게 지하 그 비밀 조직으로서 바로 시민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주의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지를 당연히 수립했겠죠. 만들었겠죠. 거기가 어디냐? 만주 서간도에 삼원보. 만주 서간도에 삼원보. 삼원보에다가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원보라고 하는 지명이 독립운동 기지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관학교 하나를 세웁니다. 그 무관학교 이름이 뭐냐면 신흥강습소. 무관학교라고 하는 또 이름으로 또 독립군을 양성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일본이 쳐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힘을 기르는 동안에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먼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일단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관학교가 생긴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로 필요하겠죠. 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들은 애국계몽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네, 군자금 마련도 목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국강병의 생각도 당연히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회사도 정말 많이 만드셨는데요. 자기 회사, 도자기 회사입니다. 도자기 회사 만드시고 또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서점 겸 출판사 겸 서점을 운영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들은 기본적으로 또 애국계몽 운동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도 열심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또 독립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선학교, 평북 정주의 오선학교, 그리고 또 도산안철권 선생님이 세우신 평양의 대성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들이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의 학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신민회는 자신들의 비록 비밀 결사이긴 하지만은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회는 어떤 신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냐면 대한 매일신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 매일신보는 사장이 영국인입니다. 베델. 그리고 총무가 양기탁이었는데요. 이 양기탁이 바로 신민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의 지면상에 신민회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계속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신문은 대부분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만들어서 의병투쟁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는데요.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와 가까웠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만 유일하게 의병투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결국 이들은 1911년에 결국 강제 해산당하게 되는데
그게 사건이 있어요. 백오인 사건입니다. 모두 다 잡혀 들어가서 이 중에서 105명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으로 바로 강제 해산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민회는 이러한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정리하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네요. 의병투쟁과 그리고 애국개몽운동 공부했고, 그 이전에는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의 주권을 어떤 식으로 침탈을 했는지 그 순서 6단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6단계 4, 4, 5, 7, 9, 10 한일리 한기한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2문제 그리고 3문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의였어요. 여러분 잘 정리해서 얼른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